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멘트를 한참 했는데 소리가 송출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송출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보신다고. 올해 코로나로 정말 어수선한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시험 공부하셨고요. 또 시험 열심히 보셨습니다. 시험을 봤다면 여러분이 정말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여러분이 승리하신 거고요. 잘하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2월달, 5월달, 그리고 7월달 이렇게 정말 시험도 정신없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 기출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 보는 동안에 저도 같이 뒤에서 시험 보는 마음으로 핵심 중심으로 이 기출문제를 정리를 했던 내용을 오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굉장히 지금 머리가 따뜻해져 있고 그때 시험 봤을 때의 잔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 시점에 바로 이 키워드를 리마인드하고 또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이번에 합격하신 분은 면접에 대응하게 하고 또 합격을 못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은 나중에 다시 시험 봐서 합격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는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오늘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정보관리기술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번에 합격하신 안준현 기술사님이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 유튜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가능한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서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뭐 형식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교시 문제는 세마포와 모니터, 인슈어테크, LOD, 허용적 라이선스와 가피레프트 라이선스, 그리고 군집 분석, 텐서플로우, 다스나스산, 하이퍼바이저, 스프라이트, 그리고 고객 확인 절차, 오피니언 마이닝 수로논리, 스타 스키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세마포 모니터 풀만했죠. 인슈어테크, LOD, 군집, 텐서플로우, 다스나스, 하이퍼바이저, 오피니언 마이닝, 스타 스키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거의 9문제가 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마포와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마포와 모니터 둘 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 다중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가 들어올 때 동시성을 제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고요. 둘 개의 차이는 이거죠. 세마포는 자원의 제어, 특히 자원 중에서도 OS라든지 DBMS, 서버 자원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거고, 모니터는 프로그래밍, 자바라든지 C, C++, 이 언어적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제어하는 동시성 제어, 이렇게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에서는 P연산과 V연산으로 언급하면 되고요. 세마포 종류는 바이너리 세마포하고 카운팅 세마포가 있죠. 모니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제어하기 위해서 엔트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동시성을 제어한다. 자바의 싱크로나이즈드 오브젝트나 단넷의 모니터가 그 동시성을 제어한다. 이렇게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핵심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핵심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잘 언급하시면 충분히 7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인슈어테크인데요. 인슈어런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다. 정의는 인슈어런스 플러스 테크놀로지인데 이 테크놀로지 종류에는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핵심 개념을 쓸 때 결국에 보험이잖아요. 인슈어, 보험. 그러니까 보험 상품 개발, 보험 상품 마케팅, 보험 가입, 보험 계약 관리, 보험금 지급, 보험에 대한 고객 서비스 영역을 라이프 사이클을 정의를 하고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기술하면 이거는 7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인슈어 또는 리걸 뭐 이런 문제, 리걸 테크, 인슈어 테크 이렇게 붙는 거는 일단 인슈어, 보험에 대한 업무 특징을 설명을 하고 테크, 왜 테크인가? 지금은 ICBM AI 같은 이런 기술적인 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는가 또는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가를 언급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LOD 문제인데요. 자, LOD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웹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URI라는 단어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Uniform Resource Identifier.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식별자가 뭐냐면 그게 URI입니다. URI를 통해서 웹이 연결되는 거.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URI, 식별자를 통해서 웹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링크드 데이터인데 링크드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서로 개방되어 있어서 개방된 체계로 그런 URI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웹 지향 모델이 LOD다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적인 단어는 URI죠. URI. 그리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스택 구조를 만드는데 시멘틱 웹 구조로 스택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LOD 기반으로 할 때는 근간에 URI가 있고 유니코드, XML, RDF, OWL, 그 다음에 OWL SPARQ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LOD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팀 버너3의 LOD 5레벨을 쓰면은 한 3단락에 쓰면은 충분히 7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허용적 라이센스와 카피레프트 라이센스입니다. 자, 허용적 라이센스는 뭐냐면 오픈소스를 마음껏 쓰면서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픈소스를 수정하고 개선해서 마음껏 쓰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수정한 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허용적 라이센스입니다.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는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소스 공개를 강제하는 라이센스다. 강제하는 라이센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는 CCL과 SA, Shared Alike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 라이센스가 카피레프트 라이센스입니다. 카피레프트. 허용적 라이센스에는 아파치 2.0, BSD, 그 다음에 MSPL, PostgreSQL 같은 것이 허용적 라이센스에 해당하고요. 카피레프트 같은 경우는 LGPL, GPL, AGPL 이런 것들이 카피레프트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집 분석에 대한 건데요. 군집 분석은 정의는 거리를 기반으로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서로 그룹화하는 방법이 군집 분석이 되겠다. 이걸 설명할 때는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게 좋죠. 일단 군집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최단거리, 최장거리, 중심거리 이런 그림을 그리고 군집에 대한 K개, 몇 개를 결정할지 군집 수를 결정을 하고 K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점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중심점과 가까이 있는 군집을 할당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배에서 반복해서 어느 K한테 할당이 됐는지를 만들어가는 분석 방법이 군집 분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텐서플로우인데요. 텐서플로우의 정의는 2015년 11월 구글이 공개한 연산을 데이터의 흐름 그래프로 표현하는 머신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개념 안에는 텐서플로우 그림에는 텐서보드, 텐서플로우, 케라스, 그 다음에 이글 텐서, BLS, CPU, GPU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다스, 나스, 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뭐 전통적인 거잖아요. 다스는 스토리지를 직접 서버에 연결하는 거고 나스는
네트워크 IP로, 네트워크 기능으로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스토리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IP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SAN은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센 스위치죠. 센 스위치로 연결하는데 파이버 채널 스위치인 센 스위치 이렇게 연결해서 데피니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문제였죠. 하이퍼바이저의 개념은 하나의 호스트 컴퓨터 상에서 동시에 다수의 운영체제를 구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와 OS 사이에 아주 얇게 형성된 소프트웨어 가상화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타입 1과 타입 2를 설명을 해야 돼요. 베어메탈과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를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이퍼바이저 유형의 베어메탈 타입 1에 대해서는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제어하듯이 하이퍼바이저가 해당 하드웨어에서 직접 실행돼서 게스트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위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실행되는 형태가 타입 1에 해당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타입 2의 경우에는 일반 프로그램과 같이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실행되고 VM 내부에서 동작되는 게스트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에서 세 번째 수준으로 실행되는 형태가 타입 2의 하이퍼바이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프라이트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거를 이제 프리집을 만들면서 보게 됐습니다. 스프라이트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다양한 미디어 파일로 구성된 그룹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건 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한 번에 둘 중 하나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치 슬라이드 쇼와 같은 것을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런 걸 구성하는 요소가 JPG 파일이라든지 BMP, GIF, PNG, TGA 파일, 동영상도 되고 AVI, WMV, MPG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그룹돼서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보여주는 형태가 스프라이트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 손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를 또 공부를 하려고 별도로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풀어서 다르게 풀 게 없으면 저는 그냥 스프라이트 그림 그려가지고 썼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객 확인 절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KYC. 이거의 개념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업무 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얘는 자금 세탁 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는 이 KYC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KYC는 이제 고객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지하 경제로 낭비되는 비용을 감소하고 또 거래 상대방이라는 리스크를 줄여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KYC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경우는 오피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갖느냐. 의견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의견은 좋다, 나쁘다, 싫다, 보통이다. 이게 의견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마이닝 기법으로, 그러니까 숨어있는 의미를 캐내는 기법으로 찾아가는 걸 오피니언 마이닝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의견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감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감성 분석을 해내고, 즉 오피니언 마이닝은 감성 분석, 의견 추출, 감성 마이닝,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주관성을 따져보는 것, 정서가 뭔지, 리뷰는 잘하고 있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규칙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오피니언 마이닝이다.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샘플링, 그 다음에 데이터 클렌징, 그다음에 탐색, 모델링, 리포팅 하는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오피니언 마이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이제 수로 논리인데요. 이것도 참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 같으면은 안 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수로 논리의 필요성은
기호화된 사실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상호 관계를 알 수 없고 또 수량화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스로 논리로 의해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가 명제 논리로 P로 표현했으면 수로 논리, 양화 논리에서는 QS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수로 논리는 어쨌든 보면은 기호화된 사실들이 서로 독립적인 거를 수량화 시켜서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어떠한 개념을 쉽게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든 게 수로 논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 스키마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많이 푸셨을 것 같은데 팩트 테이블과 디멘전 테이블로 데이터를 분리한 DW 모델 기법이고요. 핵심 개념에서는 팩트와 디멘전, 속성과 속성 계층을 설명하면 되고 팩트 테이블에는 데이터 값들을 모아놓은 거고 이 값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점이 디멘전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매장, 기간, 제품, 영업직원. 근데 디멘전이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반정교와 3차 반정교화 되어 있는 2차와 3차 반정교화 되어 있는 하나만 있는 스키마 구조가 스타 스키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2교시 문제죠. 2교시 파이썬의 특징 및 자료형을 설명하시오. 예, 이건 파이썬 짜본 사람만 풀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공부 많이 하셨죠. 세 번째, 개방형 앱 오픈 API죠. 오픈 API. 네 번째, 서비스 워커 공부 안 했으면 좀 힘들었던 문제였네요. 다섯 번째, 장애 예방과 대응. 이게 문제는 푸셨을 것 같은데 잘 풀려면 키워드가 필요했네요. 여섯 번째, 스택 구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썬의 특징 및 자료. 자, 파이썬의 개념은 플랫폼의 독립적이고 인터프리터, 객체지향, 동적 타이핑 대화형 언어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단순하고 최소화된 언어, 배우기 쉽고 그 다음에 굉장히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있고 라이브러리가 많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그 다음에 고수준 언어고 이식성이 좋고 확장성이 좋고 인터프리터 언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형은 수치형, int, float, complex, 문자형 스트링, tuple, list, 딕셔너리, dict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이죠. 합의 알고리즘. 목적은 뭡니까? P2P 네트워크까지 정보 도달의 시간차의 네트워크에서 참가자가 하나의 결과에 대한 합의, 참가자가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위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에는 POW, POS, 그 다음에 DPoS와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요. POSW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POS, POET, 또 BFT와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PBFT, POW, POS에 대한 비교를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방형 API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의 필요성, API 구성도, SOAP과 REST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SOAP에 대한 4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개방형 API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웹 서비스 형태로서 특정 기능 또는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서 외부의 접근 방법을 공개한 개방형 인터페이스고 핵심은 메시업 서비스가 필요성이 되겠죠. 메시업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는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오픈 API 서버에서 에이전트, WAS, OAS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SOAP과 REST를 가지고 비교할 때 핵심적인 뭡니까? REST는 경량, SOAP은 REST에 비해서 훨씬 무겁다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형식은 SOAP은 XML만 가능한데 REST 같은 경우 일반 텍스트나 HTML, JSON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다. SOAP은 ACID 기반으로 해야 되고 REST는 ACID 준수와 관련된 기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SOAP의 4가지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SOAP 메시지를 헤더와 바디로 구성하고 SOAP 엔벨롭,
SOAP 헤더 엔트리, SOAP body,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서비스 워커 문제가 되는데, 워커의 개념, 구현기술, 수명주기, 활용 분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워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브라우저가 백그라운드 실행하는 스크립트, 브라우저가 백그라운드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실행하는 스크립트, 이게 중요한 거죠. 브라우저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실행한다. 백그라운드로. 웹페이지와는 별개로 백단에서 별도의 스레드가 실행합니다. 스레드가. 구현 기술 같은 경우는 URL 스코업이 스레드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URL 스코업이 레지스트레이션을 쉽게 말하면 키가 돼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할 때 매칭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컨트롤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인스톨 돼서 액티베이션 돼서 그다음에 패치, 푸시, 싱크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HTTPS가 필수가 되겠고요. 서비스 워커의 수명 주기 같은 경우는 인스톨링하고 액티베이티드 해서 아이들에서 터미네이트 될 수 있거나 아니면 패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아이들로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스톨링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워커의 활용 분야는 캐시와 상호작용, 캐시 또는 푸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동기화, 백그라운드 싱크, 이런 기능에서 서비스 워커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시스템 운영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그런 설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목적 및 필요성인데요. 장애 예방 목적은 당연히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절대 루트 코즈가 아니라, 루트 코즈 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용자 기반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장애 예방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유사시에 다운이 발생했을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RNR이라고 하죠. 그걸 미리, 그걸 프로액티브, 예측해서 프리딕티브하게 하는 거고, 발생했어.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리액티브 해야 되잖아요. 리액티브에서 가장 빠른 리액티브를 측정하는 게 MTTR, Mean Time to Recovery. 이거를 설명을 하시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환경으로 변화할 때 어떻게 빨리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이 있을까? 빅뱅 방식과 순차 이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장애 유형에는 네트워크 장애, 보안 장애, 백업 장애, 스토리지 장애, 데이터베이스 장애, 애플리케이션 장애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추가하면 성능 장애, 그 다음에 그 가용성의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 예방에 대한 활동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요 2의 관계자가 미리 하는 프로액티브 단계 때, 그 다음에 예측해서 하는 프리딕티브 단계 때, 그리고 나서 장애가 발생했다, 그럼 리액티브 단계 때, 장애가 끝났을 때 어떻게 배울 거냐, 레슨스 런드 관점으로 이 장애를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스택 작동 알고리즘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스택의 개념은 탑이라고 하는 리스트 한쪽 끝에서만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구조로서 푸시와 팝을 통해서 리포 방식, la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스택이 되겠고요. 얘기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푸시 연산과 팝 연산을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다음은 3교시에 대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문제죠. 첫 번째 문제가 웹 크롤링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ISO 27017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문제가 나왔네요. 세 번째 기출 문제죠. DID, 분산 ID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블랙박스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 문제가 오래간만에 테스트 케이스가 문제가 나왔네요. 한참 많이 나왔었는데, 다섯 번째 IT 투자 관리,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또는 모의고사 볼 때 많이 나오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설계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봐서는 괜찮은 문제였다고 보고요. 풀만한 문제를 선택한다면 저는 1번 문제, 2번은 선택 안 했을 것 같고요. 3번 뭐 풀만하니까 선택하면 될 것 같고,
4번도 선택하면 좋은 점수 맞을 것 같고 5번은 뭐 쓸 수는 있지만 경쟁적으로 안 쓸 수 있을 것 같고 6번은 잘 쓰기만 하면 점수 잘 맞으니까 저는 1번, 3번, 4번, 6번 이렇게 선택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웹 크롤링에 대한 문제인데요. 크롤링은 조직적 자동화된 방법으로 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법이 크롤링이다. 크롤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웹 크롤링에 대한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블에서 그러니까 스케줄러에서 URL에 따라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프로세스 방식으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트레드 방식으로 가져오고 이게 QS에서 반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를 텍스트나 메타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는 스케줄러, 다운로드, 스토리지를 언급하면 되고 이게 스케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롱텀 스케줄러나 숏텀 스케줄러로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ISO 27017 이런 문제야말로 암기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모르면 쓰면 안 되는 거죠. 27017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가이드라인이고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의 규격에 부록에 있는 그런 통지 항목을 설명하고 있는 국제 표준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고요. 여기 내용에 쓰여진 걸 보면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팔리시 정책,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조직, 그다음에 그 사람, 자산, AC 액세스 컨트롤, 암호, 그다음에 물리와 환경에 대한 보안, 운영 보안, 그다음에 의사소통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접근, 그 다음에 공급자의 관계,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장애 시의 정보 보안 체계, 그 다음에 업무 연속성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이런 분야가 들어가 있는 게 ISO 27017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산 ID 문제가 되는데요. 분산 ID의 개념은 기존 신원 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서 통제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의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것.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 통제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분산 ID의 개념이고요. 발전 단계는 고립형, 중앙 집중형, 연합형, 이용자 중심형으로 갔다가 그래서 분산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산형의 핵심은 N2K, 신원정보 할인해서 한 만큼 그만큼의 분산, 사용자가 결정하는 분산형 ID 체계다. 기본적인 구도 같은 경우는 오너가 분산 환경에다가 요청을 하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요청하고 토큰을 얻어서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활용 분야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대한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서를 출력한다든지 청사를 출입한다든지 전자증명서를 유통한다든지 디지털 회원카드를 관리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의 분산 아이디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인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을 설명하고 YYYY MMDD 형식의 날짜 처리 모듈에 대해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해라. 테스트 케이스 도출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테스트 개념은 소스 안 보고 테스트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기법은 여러분 다 아시죠? 동등분할, 경계값, 오류, 예측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게 YYY MMDD에 대해서 도출하자? 이게 문제에서 제시했죠. YYY는 연자리 4자리 숫자고 MM은 월이고 DD는 1이다. 여기서 블랙박스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라. 동등분할과 경계값 분석을 도출하면 동등분할은 일정한 분할. 저는 거짓인 거 하나, 2개, 참인 거 하나를 도출했어요. 연에 대해서 월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경계값 분석 같은 경우는 딱 걸쳐진 부분들. 예를 들어서 YYYY면은 0년은 없잖아요. 0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9999년은 참이면서도 경계값이고 만 같은 경우는 YYY니까 5자리 벗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벗어난 거짓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경계값을 중심으로 테스트한 케이스를 도출하는 거죠. 이게 답니다. 경계값과 동등분할로 도출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IT 투자 관리와 관련돼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자 관리. 이거 뭐 당연히 정부와 투자를 할 때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죠. 필요성은 효율적인 투자.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대 효과 대비 실생 효과의 차이 인식하는 건데, 키워드를 뭘 쓸 거냐는 거죠. 필요성에
CSF, KSF 이런 단어 쓰면 좋습니다. 추진 단계는 사전, 중간, 사후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분들이 항상 문제 출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 평가 항목의 내용에는 정량적과 정성적을 구분하면 좋은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많이 쓰였을 거예요. 여러분 뭐 TCO, ROI 이렇게 썼는데 저는 좀 더 전문적으로 EVA, TCO, EVS, TEI, TVO, IP 이렇게 쓰고 정성에는 IO, IPM, I를 썼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그림이 사전, 중간, 사후에서 BSC 관점으로 하고 MPV, ROI, 페이백 피리어드, IRR 썼으면 잘 쓴 겁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같은 경우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전략에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고 IT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리스크를 해지한다. 이 정도 측면에서 언급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교시 마지막 문제죠. 자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일단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용을 거기에 유스케이스의 컴포넌트인 유스케이스 액터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관계를 좀 설명을 해도 있어 보이죠. 연관, extend, include, generalization, grouping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유스케이스 그리는데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무조건 그리는 거예요. 일단 액터를 도출하죠. 액터.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은 주문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액터가 뭐 하는지를 보는데 액터가 일단 고객과 점주는 내부 액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연계하는 건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회계 시스템. 그리고 나서 유스케이스 도출할 때 유스케이스 도출하는 방법은 동사 쪽을 보세요. 동사. 조회하고 주문하다. 동사잖아요. 주문을 취소하다. 동사죠. 창고를 관리하다. 네. 주문 활동을 모니터링하다. 창고를 관리하다. 이거 동사잖아요. 이게 유스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을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취소하다. 이것도 유스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스케이스로 뽑는데 조금 있어 보이게 하면 include나 extend를 뽑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문을 취소할 때 주문 상태를 먼저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extend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가격을 조회하고 고객이 주문하고 고객을 취소하는데 취소할 때 주문 상태를 확인해서 취소한다 extend로 뽑아준 거고 취소하게 되면 주문 시스템한테 취소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나운스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죠. 점주는 주문 활동을 모니터하고 창고를 관리한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보관리 마지막 4교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4교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예, 쉽게 나왔나요? IS, 파스, 사스. 두 번째, 예,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협상엔 계약 차결 방식하고 품질에 따른 낙찰자 경기 방식. 첫 번째도 조금 고민 안 한 사람 몰랐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많이 제안을 하니까 아는데, 특히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 몰랐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인인증서 없앨 때 사설인증서. 문제는 이거 쓰긴 했었을 건데, 사설인증서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요구사항은 썼겠죠. 다섯 번째, ERD 문제였는데, 잘 쓸 수 있는 문제였는데, 현장에서 좀 헷갈릴 만한 게 ERD하고 광경 데이터 모델하고 이게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클래스 다이어그램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리면 되는데, 한 번도 안 그려보신 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리기만 하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만약에 문제를 선택을 했다면, 1번 선택을 했을 것 같고, 2번은 삼각형을 그려놓고, 3번은 저는 버렸을 것 같고, 4번은 뭐 풀었을 것 같고 5번 풀었고 6번을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IS, 파스, 사스 뭐 그냥 설명하면 되죠.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그 다음에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전통적인 IT가 가지고 있는 스택 구조에서 IaaS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까지만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거. 파스는 가상화 위에 운영체제, 미들웨어, 런타임 모듈들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거. 사스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데이터까지를 서비스하는 걸 사스로 설명한다. 이 그림을 그렸으면 이거 17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당연하죠. IaaS는 인프라 자원에, 그죠? 운영체제나 미드웨어에 대해서 가상머신, 가상화 환경으로 구축한 게 IaaS. PaaS는 그 위에, 가상화 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예요? 운영체제, DBMS, 미드웨어,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거를 제공하는 게 PaaS. SaaS는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회계 애플리케이션, 인사 애플리케이션, 주문 애플리케이션, 이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데이터, 멀티 테넌트한 데이터를 제가 테넌트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하면 SaaS.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된다고 했으면, 제가 봐서는 이거는 17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계에 따라 관련해서 다음 설명하시오. 쉬운 듯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 같으면은, 그렇게 쉽게 접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과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 핵심이 뭐냐면, 제안서 써서 제안평가, 기술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냐? 아니면 품질을 고려해서 최저가 가격으로 결정하자.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제안서 써가지고 기술과 가격을 고려하는데 기술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품질에 따라서 하는 방식은 물품의 품질이나 성능, 효율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그 가격까지 제시해서 그 가격에 대한 경제성까지 같이 보면서 특히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게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절차 같은 경우는 2차 협상에 의한 방식의 절차는 입찰 공고하고 제안서 교부하고 그죠? RFP라고 하죠.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협상적 우선순위 결정하고 협상하고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제안서의 평가 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이나 수행계획,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그 다음에 하도급 계획 요소, 필수 제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배점 한도 같은 경우는 보통 항목별로 배점 한도는 30점을 넘지 못하고 항목당 5점 이상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구별을 없애는 전자서법이 개선됐다. 대중화되어 있는 사설인증서를 설명하라. 이렇게 해서 대중화되어 있는 사설인증서. 뭐예요? 카카오페이나 아톰과 같은 카카오페이 인증이나 패스 인증서. 이걸 설명했으면 아주 잘하신 거죠. 그리고 사설인증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구성도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송구민이 은행 계좌 개설해서 연계시키면 이제 토스가 관련이 되고 이때 토스를 통해서 계좌 송금이나 문자 송금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수신인이 계좌 입력 번호를 입력받고 SMS를 발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전 과정에 대해서는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가능한 게 이 카카오페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자서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파이도를 사용해서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증 서비스를 적용한다든지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분산 ID, 블록체인 기반이긴 하지만 DID를 확대 적용해서 사설 인증서를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과정에서 IT 개발 요구사항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IT 프로젝트 관리의 정의 및 관리 영역에 대한 설명인데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 인력 지휘 통제에 대한 절차와 실행 기술을 정의한 게 IT 프로젝트 관리가 되겠고요. 거기 요구사항의 정의 및 특징이 나왔는데 요구사항 정의는 사용자 관점의 기능, 비기능 내용을 정의한 게 요구사항이죠. 특징은 요구사항은 연결과 추정성이 있고 정형성이 있고 정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엔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기능은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될 특정한 기능, 온라인, 배치, 업무 처리, 자료, 사용자에 대한 기능이 있고 비기능은 그런 그 업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신뢰성, 성능, 보안성, 사용 가능성, 안정성 등을 언급하는 게 비기능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기능, 시점 및 주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할 때 전달되는 데이터의 유형,
그다음 로깅 방식, 이걸 언급하는 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 조건은 명확 및 수축이라고 해서 명확성, 완전성, 검증 가능성, 일관성, 수정 용이성, 추적 가능성, 개발 후 이용성, 이렇게 언급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계 문제가 이번에 세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이제 ERD 문제죠. 이거 보면 학생과 수강 신청서 다 제시했습니다. 카디널 레티까지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1대M에 카디널 레티를 언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ERD도 언급을 하면서, ERD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로스푼 모델하고 피터 첸, 만든 모델, 마름모가 있는 모델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경우에는 그래서 위에서는 설계 다이어그램을 언급을 했고 밑에는 관계형 테이블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테이블과 수강에 대한 테이블 PK를 줘가지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언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분량보다는 한 2페이지 이내에서 정답이 깔끔하게 들어가면은 이거 17점, 18점, 20점까지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아래 내용을 반영한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라. 내용이 이렇게 되죠. 훈련 교사는 하나 이상의 여러 종목을 훈련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각 종목은 훈련 시간표상 슬롯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훈련 시간과 훈련실이 할당되어 있다. 이 할당을 관계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소시에이션 관계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상속 관계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컴포지션이나 애기게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슬롯의 내용을 상속받아가지고 훈련 시간과 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어진 거는 트레이너, 프로그래머, 룸, 타임 4개의 클래스가 주어졌지만 슬롯이라는 거를 추상 클래스로 도출해서 거기에서 훈련 시간과 훈련실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도출해서 속성만 넣으면은 조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 그래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속성과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속성뿐만 아니라 함수를 일부 포함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훈련 교사가 프로그램을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1대M으로 해서 디펜던십, 훈련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do train에 따라서 디펜던십 관계를 표현을 했고요. 프로그램과 슬롯은 서로 연관성의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표현하고, 슬롯에는 훈련 시간과 훈련실이 할당되어 있는 상속 구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룸을 할당하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언급을 하고, 슬롯에는 set account time과 set allocation room이라고 하는 펑션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주어진 예제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여기서 오퍼레이션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데피니션도 중요하지만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17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그 정보관리 기술사에 대한 설명 쭉 해봤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 질문 있으면 그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이따가 제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만 브레이크하고 우리 또 이번에 되신 새로운 기술사님 안준현 기술사님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혹시 소리 들리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120회 정보관리 기술사 안준현입니다. 이번에 이제 컴시흥에 이번에 이제 기출 풀이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히려 제가 느끼기로는 개인적으로 컴시흥이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일단 다들 좀 이제 5분 정도 쉬신 것 같으니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출 풀이를 보는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강의를 먼저 해야겠죠?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 기출 풀이를 보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일단 쫙 보시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몇 개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시면 일단, 그게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문제 배치에 따라서 이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편향적으로 이 채점이 편향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59점으로 떨어졌을 때가 이제 그걸 몰랐을 때고, 저번에 120회 때 합격했을 때가 이제 그 순서까지도 이제 절묘하게 딱 조합을 하니까 떨어질 점수가 좀 덜 떨어지더라고요. 받는 게 더 좋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게 전략적으로 좀 딱 문제를 보시고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걸 풀었다고 치면은 레이드 같은 경우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이런 토픽이고 저번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모바일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정보관리에서 나왔었어요. 118회인가 아마 그랬었고, 그러니까 IMDG 같은 경우는 아마 맨 뒤로 뺐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하지만 이름을 봤을 때는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니까 왠지 메인 메모리 DB처럼 좀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방어 형태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프DB 같은 경우는 우리가 NoSQL의 키워드 그래가지고 이제 키밸류, 오더드 키밸류 같은 이제 그런 DBMS 유형으로 우리가 풀 수 있을 거고,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이 요게 이제 약간 교체 출제죠. 저번 정보관리에서 나왔던 스케일아웃 개념이랑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고, GPU, CPU가 120회 1회 때 이제 나왔던 그 요소들을 가지고 된 거고, 백트래킹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만 쓰면 점수를 높게 받는데 IQC에서 이걸 풀기에는 좀 헤비하죠. 딱 문제만 봐도. 요걸 저도 좀 뒤쪽으로 뺐을 것 같아요. 정 쓸 게 없으면. 인공지능 데이터 평가도 왠지 썰을 풀어서 좀 하기 쉬워 보여요. 우리가 인공지능 그 구조를 안다고 치면. 예.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기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좀 이제 많이 익숙한 토픽이고, 걔는 사람들이 정말 주구장창 나온다고 했던 그런 토픽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컴싱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기인기 소실도 우리가 인지도함이나 이쪽에서 하면은 이제 시그모이드로 인해서 뭐 발생하는 것들 가지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컴싱이 문제가 좀 풀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좀 들어가기 좀 이렇게 좀 쉬운 문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전가산기, 이게 가산기인데 이게 오타입니다. 그래서 전가산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이제 기본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사 토픽 준비할 때 잘 안 한단 말이죠. 요게 기사 준비할 때 하던 거라. 그래서 아마 요걸 좀 선택을 보통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내용을 보면, 전가산기는 사실 연산기가 아니에요. 그 CPU에 들어간 거긴 한데, 이 더할 가짜잖아요. 더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리 올림수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얘 구조가 반가산기가 원래 있었는데 그 두 개의 반가산기와 하나의 오화로 구성되는 가산기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반가산기와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게 여기 조금 얼핏 여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에 글씨로 요 그림에서 요 그림이 그대로 밑에 전가산기 밑에 이제 그림이 나오긴 하겠지만, 요거에다가 플러스로 그 기존의 반가산기 같은 경우는 이 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캐리가 뭐냐면 자립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즉 가산기가 하는 건 저 썸이랑 캐리를 하는 건데, 전가산기는 저 캐리를 이전 캐리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서 하는 그런 가산기예요. 그런 포인트가 같이 딱 나와주면은 훨씬 이제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하면 이거는 팩트가 정확하면 이제 점수를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레이드. 레이드 이게 120회 때도 1교시에 나왔었죠. 그래서 보시면 레이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토픽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를 하나로 이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서버 쪽으로 보시면 레이드 카드가 있어요. 그 레이드 카드에다가 이 사타나 이런 거 디스크들을 쫙 꽂아가지고 마치 하나처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용성이 좋아지고 또한 성능적인 이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는 이제 디스크 구성 기법이고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는 보통 이제 레이드 0, 레이드 1, 레이드 2 같은 레이드의 전통적인 유형들이 쫙 서술이 돼야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이 표에다가 그림 그린 형태로 쫙 뿌려버리시면은 2달러만 정확하게 딱 그렇게 나와주시면은 7점 나오죠. 우리가 그 120회 때도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7점이 나왔습니다. 대신 좀 빠뜨리는 게 요런 이제 그 개별적인 그 레이드 그 유형별로 보시면 그 고장 허용 요런 게 있어요. 이런 포인트들. 그 다음에 특징의 성능, 안정성 요런 것들까지는 좀 같이 써주셔야 돼요. 각 포인트별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주시면 이건 이제 무조건 이제 고득점 나오는 그런 토픽입니다. 그 다음 모바일 엣지 컴퓨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단말기기, 모바일이죠. 모바일 기기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메인 센터, 클라우드 메인 센터가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처리해서 메인 센터로 결과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쫙 왼쪽에 나와주고, 대상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단이 요게 사실은 이제 게이트웨이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거 보시면 이 저전력의 이 게이트웨이들이 쫙 들어가서 걔네들이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프로세싱을 해주고 이제 결과치를 이제 메인 센터에 보내주고 서로 간에 이제 그 레이턴시를 결국 줄인 거죠. 핵심은.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포인트를 왜 잡느냐 하면은 요 그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결과적으로 레이턴시,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줄여줍니다. 예, 기존의 메인 센터로 가는 것보다. 그런 좀 특징적인 포인트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와주면 아주 고득점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밍거리인데요. 요거는 제가 했으면 못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 뜯어보면 쉬운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요소다 보니까 해밍거리는 뭐냐? 그럼 이 두 가지 문자에 대해서 diff를 뜬다고 보시면 돼요. diff라는 건 뭐냐면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문자열에서 같은 위치에 있지만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오류 체크나 혹은 뭐 이런 서로 간 다름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밍은 리처드 해밍이 제안했기 때문에 해밍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IMDG, 이게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인데요. 인메모리가 이제 계속 나와요. 사실은 이제 인메모리라는 키워드로 계속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좀 내가 IMDG를 모른다고 치더라도 인메모리스럽게 뭔가 데이터 그리드니까 데이터 그리드라고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막 공유해서 쓰는 거잖아요. 인메모리 안에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썼다라고 한다면은 5점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내용을 보시면 시스템의 메모리의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저장하는 저 오른쪽에 요 구조겠죠. IMDG로 각 시스템의 이제 메모리에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분산시켜 저장해서 마지막에 이제 마치 라이트백처럼 이제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로 비동기를 쓰게 하는 그런 형태를 관리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프DB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내가 NoSQL의 데이터 이용에 그래프DB를 몰랐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만 가지고 이제 살짝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모른다고 치면은 그래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자료 구조에서 봤을 때 이 벌텍스와 엣지로 구성이 되죠. 벌텍스의 이제 간선과 그 다음에 요 노드로 구성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 그래프DB가 왜 나왔냐라는 우리가 일단락에 좀 들어가주면 좀 좋아요. 그 정의에서. 그냥 뚝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이제 그 외운 느낌이 나니까 기존의 키밸류로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서로 간에 키 간의 이 관계성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프DB는 서로 간의 관계성을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NoSQL에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이 그래프 모델의 그림처럼 마치 그래프 노드가 있고 여기에 엣지 이제 이 간선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속성들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득점이 나오겠죠. 정의와 그림이 사실 1교시는 정의와 그림이 명확하면은 6점 이상, 6점 이하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위주로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인데요.
이게 이제 AWS에서 이 제공하는, 이 로드 밸런싱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인데, 결과적으로 기존부터 있었던 이제 기능이에요. 사실 우리가 스케일 아웃을 생각하면 빅데이터도 생각하면 좋고, 클라우드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외운 사람은 제대로 외웠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스토리지 회사 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할까 했더니, 고속도로가 있다고 했을 때, 제한 속도를 풀어주는 게 스케일 업이에요. 근데 스케일 아웃은 차선을 넓혀주는 게 스케일 아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서버 안에서 막 성능을 추가해주는 CPU 뭐 이런 걸 막 애드해주면서 그게 스케일 업이고요. 서버를 여러 개 늘려가지고 이거를 네트워크 바틀넥을 없애서 여러 개를 이제 병렬적으로 가서 확장해서 하는 게 스케일 아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만들어 쓰시면 되거든요. 요런 거는.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6점 이상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PU와 이 CPU의 차이점인데요. 둘 다 이제 연산을 하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운데 이 차이표를 보시면 좀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하나고, 근데 코어 수는 이제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코어별 속도가 빠릅니다. 직렬 처리를 하고. GPU는 대신에 코어 수는 많은데 개별 코어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병렬 처리에 아무래도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GPGPU 기반으로 해서 요새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이런 데서 병렬 처리할 때 GPU가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니까. 개별적으로 빠른 것보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여기에는 특징들만 가지고 요 네 가지의 특징만 가지고도 1단락의 개념 비교 쫙 가지고 2단락에 그림 밑에 있는 거 이걸 약간 추상화해서 보여주고 요걸 다 이게 오른쪽에 GPU 초록색 된 거 선들 다 그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처음 시작할 때 CPU 반도체 그 발을 그렸다가 좋지 않은 또 이런 또 이게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만 간략하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 가지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백트래킹, 분할 정복, 탐욕, 이게, 완전히 생각난 걸 지금 다 적은 느낌이에요, 문제에서 보면. 그래서, 요거가 원래 그 117회였나, 아마 116회였나, 그때 컴싱을 제가 못 모르고 컴싱을 시도했을 때 그때 1교시 딱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이제 알고리즘인데, 그 안에 이제 개별 요소를 백트래킹, 분할 정복, 탐욕법, 동적개법은 챙겨야 됩니다. 먼저 백트래킹부터 보시면, DFS, 처음에 이제 DFS 기반으로 이제 깊이 우선으로 탐색을 하다가, 얘가 유망한가 아닌가, 이 프라미싱을 보고, 프라미싱하지 않으면은 다시 백트래킹 해가지고 다음 걸 찾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갔다가 뒤로 돌아가서 가는 형태거든요. 처음에 DFS 형태로 찾다가. 이제 그 포인트가 드러나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이 큰 문제를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적개법 같은 경우 피보나치 수열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하나의 이 피보나치처럼 마치 그 기존의 그 작은 문제들의 합이 하나의 이제 이 문제의 큰 문제의 합이 돼야 돼요. 즉 뭐냐? 작은 문제에서 해결했던 부분에 대한 값을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재활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분할 정복과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탐욕법. 이 탐욕법 같은 경우 그리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현재 시점에서 가장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냥 일단 그게 답이다라고 보고 탐색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익스트라죠. 그리고 마지막, 그쵸. 요 4개죠. 그래서 요 4개에 대해서, 이게 좀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마지막에 풀었을 것 같아요. 대신, 이건 대신 쓰면 무조건 점수가 이제 좋게 나와요. 내가 정확하게 내용을 시간 안에 다 쓰면.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이런 건 제일 마지막에 써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 것들은. 아니면은 포기하는 방법도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교시에 사실은 개념까지는 알겠는데 알고리즘의 사례를 쓰라고 하면 4개에 대해서 그러면은 함지 쓰지 말라는 얘기군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으로 정말 쓸 거 없으면 마지막에 정말 좀 대충이라도 가가지고 정확하게 좀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쓰고 나머지는 조금 흩뿌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인공지능 데이터의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인데요. 이 인공지능 데이터의 평가를 한다면 결국 이제 데이터잖아요. 여기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고려사항은 사실 나열만 해도 좀 어느 정도 6점은 나오는 이런 이제 문제예요. 이런 건 사실상 이제 그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봤을 때 우리가 저번 기출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면 데이터 편향성이 있겠죠. 어떤 특정 값에 쏠려 있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모델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에 대한 결집치도 있겠죠. 데이터가 아예 부실한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능을 못 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 평가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항목 때문에 실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성능이 제대로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학습 기반으로 나열을 하셔도 이거는 어느 정도 좀 6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고려사항을 쓴 거기 때문에. 물론 고려사항만 쓰면 점수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단락에 거기에 따른 그 고려사항으로 내가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 써주면 그럼 아주 이 대칭적으로 이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느 것도 믿지 않겠다.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가정하고 하는 그런 보안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뭘 신뢰하지 않을 거냐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개념에 사용자, 데이터, 워크로드, 장치 등 이런 요소들, 이게 대표적인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뢰성이 검증됐다라는 그런 확인이 돼야지만 그거에 대해서만 연결을 허용하는 보안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안 정책을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게 포인트로 드러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걔는 어디서 뭐 간이라고는 하지만 걔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 준비하는 그런 토픽이죠. 이 신기술로 우리가 제가 3년 전부터 본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드디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거든요. 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적대적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이제 지금 좀 향상시키는 그런,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근데 핵심은 제너레이터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핵심이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뭘로 학습하냐? 얘가 사실상 노이즈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얘가 페이크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줍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기존에 리얼 데이터 가지고 이미 학습된 판별자거든요. 얘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페이크 데이터를 가지고 판독을 해가지고 이거 가짜야! 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제너레이터가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점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이제 향상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AI 아주 특집인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이 1교시도 AI 관련된 게 많이 나왔고 보시면 기울기 소실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인 토픽이라서요. 요게 결과적으로 학습을 해도 더 이상 학습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기울기가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울기가 더 이상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중치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모양이 빠졌는데 우리 종자 모양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조금 가다가 동그랗게 가다가 결국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쭉 걷는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으로 가서 결국 학습이 안 된다. 라는 측면 때문에 렐루가 나왔었어요. 렐루. 시그모이드의 그 기울기 소실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렐루도 이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개선해서 렐루도 개선한 게 3단락의 리키렐루, 피렐루, 웩아웃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이런 좀 흐름으로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맞을 것 같아요. 즉 가중치 값을 적용할수록 기울기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정의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렐루, 그 다음 렐루에서 이제 리키렐루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좀 서술이 되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입니다. 2교시, 우리가 이제 2교시형 문제를 봤을 때는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5번을 딱 보는 순간, 오늘 집에 가야 되나? 제가 처음 시험 봤을 때는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딱 2번, 2교시에 다른 어려운 문제 딱 보이면은, 오늘은 저기 바깥에 도너츠 먹고 이제 가야겠다라고 해서 갔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어제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현혹되는 문제 말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제시를 해줘요. 왜냐면 그분도 기사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직 그걸 식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자율주행 기술 중,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챙긴 거죠. 신기술 200제나 이런 걸 통해서. 2번, OSI 7레이어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공한 서비스. 이게 근데 서비스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는 보류.
그다음에 3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특징을 비교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저번에 많이 나온 거니까요. 빅데이터 요소 기술과 기술 영역별 표준화 대상, 이 표준화 대상 항목에서 좀 이제 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보류. 4번 같은 경우도 준비된 거면 되는데, 가능 범위가 헷갈리면, 이것도 보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번은 안 풀 것 같아요, 누구든. 그리고 6번은 인공지능 윤리의 개념. 이거는 이제 아실로마 원칙 등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토픽에 걸려 있어요. 즉, 자신있게 일단 쓸 수 있는 게 1번이랑 6번은 보통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갸우뚱한 게 이제 한번 3번. 2번은 전통 토픽을 잘 준비해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백워드 에러 컨트롤이나 뭐 포워드 에러 컨트롤 정도만 기억이 났다 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면 방어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아는 것들을 먼저 서술을 하셔야지 뒤에서 점수가 좀 덜 깎이는 그런 좀 요소가 있어요, 이 시험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문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교시 1번 자율주행의 기술 도형 및 핵심 기술인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 도형은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차는 이제 고해상도 지도나 GPS 정보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판단하죠. 결국은 인지 판단 제어가 핵심 기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최신의 어떤 흐름이 있냐라는 걸 이제 기술을 해주면 되는 건데요. 반드시 뭐 올해 거라고 올해를 선정하고 쓰진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얼추 이제 좀 맞게 기술 요단을 가지면 되는 거고요. 핵심 기술은 이제 정확하게 써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득점 포인트가 나온 거죠. 인지하면 아다스의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V2X 등의 이제 그 베이클 간의 서로 간의 통신, 그 다음에 정밀지도, HD맵 같은 걸 써서 할 수 있겠죠. 판단 같은 경우는 주행 전략 결정, 이제 뭐 가감속, 그 다음에 주행 경로에 대한 이제 그런 설정할 수 있을 테고, 마지막 제어는 조향각이나 가감속 제어 등.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술 레이어들이 보통은 나열만 할 거예요. 나열만 하면은 15점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요것 중에서 몇 개만 특징 잡아서 표에 그림을 좀 넣어주면서 해주면 이게 차별화가 되겠죠. 좀 핵심 기술에서 이거는 이제 이 득점 포인트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개별 기술들을 좀 이제 있어 보이게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교시 2번인데요. 이게 이 데이터 링크 계층, 이 레이어 2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하니까 헷갈려요. 이 서비스는 찾아봐서 잘 넣었어요. 프레이밍. 결국 정보를 잘라서 넣는 거죠. 프레임 단위로. 그 다음, 흐름저, 플로우 컨트롤, 스탑 앤 웨이트나 슬라이딩 윈도우, TCP에서 나오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도 또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오류 제어. 오류 제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백워드 에러 컨트롤에 있는 그 스탑 앤 웨이트 ARQ 방식이 대표적이고, 나머지 스탑 앤 웨이트도 있고, 예. 그래서 ARQ 방식이 아마 좀 찾는 키워드였을 거예요. 이 ARQ에는 스탑 앤 웨이트나 고백앤이나 선택적으로 이제 실패한 것만 눌러서 다시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당히 이제 표현이 됐으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점수를 받기가 좀 명확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막 굳이 있어 보이게 표현하지 않아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16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팩트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기술은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기술 문제들은 정확하게 팩트를 써주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얘는 이제 기술을 서술해 주셔야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특징까지는 이제 다들 학습을 하는 부분이라 쓰기 수월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영역별 표준화가 조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만큼 방어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냐 없냐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물어본 거에 대해서. 처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특징은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좀 전통적인 항목으로 봤을 때 정형화, 뭐 릴레이션 형태만 뭐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장 공간도 많은 사용자를 위한 성능 위주, 그 다음 민첩성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쫙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정형과 비정형을 전부 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기술적 요소 쓴다면은 우리가 뭐 하드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서 많이 쓰니까 HDFS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주면 좀 비교표가 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좀 실시간성 좀 이제 지원이 되고 데이터 레이크는.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요소 기술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챙기는, 저는 이제 수저 분할리로 저는 이제 챙겨요. 수저 분할. 네, 그래서 수집, 그 다음에 저장,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시각화 활용 저는 이렇게 챙겼는데, 그런 이제 레이어를 일단 딱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요소를 쫙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하드웨어 관련된 좀 요소들이 들어가면은 더 살아있는 좀 이 기술 요소, 이 서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영역별 표준화 대상 항목. 요런 거는 아주 애매하게, 내가 정확히 모르면 좀 애매하게 써서 틀리지 않게 써주면, 그래도 이거는 좀 이제 방어는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기술의 표준위원회 SC6,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위한 언어로는 SC22, 이런 걸 외워서 썼으면 10점이겠지만,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런 걸 따로 챙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 좀 방어가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항목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데이터 3법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인 가명 익명정보 활용 가능 범위, 기대효과, 물어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물어본 거대로 가보면,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개방신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개인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의 금융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이 가능하고,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기존의 방통이나 이런 이제 감독을 하던 그런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제 이관을 한 거예요. 그런 온라인상의 규제나 감독을. 그래서 이번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굉장히 격상이 됐어요. 이 권한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익명화나 가명정보를 해야지 쓸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물어본 걸로. 개인정보는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가명정보는 이 연구나 공익적인 목적 등은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아니니까요.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거에 따라서 데이터 3법의 기대효과가 뭐냐. 지금 이게 다 지금 주제가 하나로 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겠다. 연구 목적으로. 그럼 뭘 활용하냐.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겠다. 그게 포인트겠죠. 그런 관점으로 기업 관점이랑 그 다음에 빅데이터 산업 관점, 그다음에 EU GDPR 등의 이런 이제 EU에서 또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도 이제 대응 정책이니까요. 그런 대응력 강화, 개인정보 보호 주체의 이용권이 강화된다. 이런 식으로 기대효과는 뽑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속 추진 현황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알아야겠죠. 이거 알아야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정부 주체의 동의가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 부분을 개정을 했어요. 이 개인정보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추가 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제 관련성이 추가 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 목적과의 상당이 아니라 그냥 관련성. 이런 식으로 좀 단어들이 하나씩 뺐어요. 너무 타이트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타이트한 거를 AND였던 거를 OR로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혹은 기존에 너무 어려웠던 거는 삭제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관리 준비하신 분은 특히 좀 이게 이 교차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굉장히 머리 아팠던, 저도 이제 처음 이걸 풀어봤던 거기 때문에, 이 관련 좀 전공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하다가.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이 다층 신경망을 이제 의료용 이미지로 만들라는 건데, 무조건 요 이미지에 픽셀이 있으면, 요것들은, 요 픽셀들, 32 곱하기 32, 각자의 픽셀들이 입력 뉴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이 새로운 이미지가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피처가 될 수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신경망 구성도가 처음에 가였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32개를 다 그린 게 아니고 핵심 인풋, 히든, 아웃풋이 여기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 정도만 그려주시고 이렇게 핵심 입력층 뉴런 몇 개고 은익층 몇 개고 출력층 몇 개고 이런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이런 그림 형태로. 그 다음에 입력층의 입력 개수, 출력층의 뉴런 개수, 학습할 가중치와 절편. 이게 어렵더라고요. 입력층의 입력 개수는 일단 요 위에 그림처럼 개별 픽셀들의 합이 입력 뉴런이 되고 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수예요. 출력층의 뉴런 개수는 여기 보시면 10가지 유형의 이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 내가 최종적으로 10가지 유형 중에 어떻게 속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은 10개예요. 바지, 치마, 티셔츠는 10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게 어렵죠. 학습할 가중치와 절편의 총 개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세냐? 밑에 제가 써놨어요.
먼저 일단 요거를 3개 레이어를 두 파트로 나눠야 돼요. 입력층과 응lik층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바이어스를 넣어줘야 돼요. 바이어스. 그래서 그걸 하시면 1024 곱하기 뉴런수 곱하기 100 해서 플러스 이제 편향 바이어스는 이제 뉴런 응lik층 뉴런 단위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100을 해서 12500. 그 다음 플러스 응lik층과 출력층 간에 또 이 개수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응lik층 100개, 출력층 10개이기 때문에 1000이죠. 그래서 요걸 전부 합한 게 13500인데 저도 이게 정확한 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책 보고 찾아서 지금 대입을 해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 소프트맥스 때문에 이걸 이제 그 10개를 이제 그걸 이제 로직 변환해서 처리하는 그 활성함수의 영역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조금 저도 정확한 답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함수에 대해 써달라는 거죠. 경우 이제 다 같은 경우는 2교시 다는.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은 보시면 레드나 그린이나 블루나 레드로 이제 구분을 하고 싶어요. 이제 구분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속한 것만 1로 처리해 준 거예요. 1. 그렇게 해서 표시하는 게 원하드 인코딩이고요.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값에 대해서 로짓 변환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로짓이죠. 여기 세 번째 레이어가 로짓으로 써 있는데 결국은 0에서 1 사이의 확률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얘네들의 총합, 이 로지트에서의 총합은 1이 된 거고요. 예. 1이 되지 않도록, 그죠? 1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어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확률 기반으로, 확률 값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높은 값이면은 선택하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이제 6번인데요. AI 윤리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신기술이나 인지덤 쪽 보시면 이제 다 대응할 수 있는 건데요. AI 기술의 공정성, 설명 가능성, 경고성, 투명성 등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기반으로 반이 아니라 기반으로 AI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윤리적 특성을 AI에게 적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사실은 사례가 다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기억나면 2개 써놓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서 쓰셔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그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트롤리 딜레마까지 좀 키워드로 써주시면 좋고요. 인간과 AI 또 상호작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AI 일자리 대체, AI의 이 개인 데이터 수집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좀 그때 시험 당시에는 사실 이게 다 생각날 수는 없더라도 자율주행차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때 딱.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이제 만들어 썼던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고려사항도 사실은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타이틀리하게 사례에 따라서 간글로 딱 정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이게 좀 좋은 점수 받기 좋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간글을 잘 써주셔야 돼요. 2교시형은. 고려사항은 인간중심, 뭐 공정성, 뭐 투명성, 보호성 이게 사실 고려사항 및 추진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사항을 처음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표로 추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려사항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마지막에는 추진 방향을 좀 만들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다락 쓰듯이. 그래서 뭐 기존 점차 AI 윤리가 자동화되는 뭐 측정 포인트가 나와야 되고 그게 뭐 기반이 된 신뢰할 수 있는 AI가 나와야 되고 XAI가 뭐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추진 방향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쓰시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교시인데요. 문제 보시면 3교시가 오히려 좀 전통적인 게 많죠. 들어갈 만한 게. 이번에 AI 특집이었기 때문에 요 머신러닝 모델 요거는 이제 나오는 거고.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건 이제 들어가기 어렵죠. 이게 마치 그 2교시 아까 그 5번이랑 비슷한 거예요. 좀 들어가기 어렸을 거예요. 나머지 6G는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스펙 모르면 사실 들어가면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대부분 문제를 똑같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5번을 대부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교시 1번부터 보시면 오픈소스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어요. 뭐 사용료는 없지 의무조항이 있다. 의무조항 써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걸 비교해달라는 건데 오픈소스 솔루션의 의무조항은 요 왼쪽에 의무사항들을 쫙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몇 가지 요 라이센스들 다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3개 정도만 외우셔서 쫙 써주시면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의무조항이 있지만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솔루션과 사용 소프트웨어 비교가 쭉 충실하게 되면 되겠죠. 사용 소프트웨어는 초기 도입 비용이 높죠. 근데 오픈소스는 대신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이 낮아요. 대신 유지보수 비용이 이제 그 개인 역량에 따라 좀 달려있어요. 그 그룹에. 그 그룹의 역량이 부족하면 사실상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픈소스는. 뭐 제약사항도 라이센스 이제 계약에 따라서 사용 소프트웨어는 가는 거고, 이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살아있는 답안은 여기에 이제 실제 이제 오픈소스나 사용 소프트웨어에 좀 예들을 써주시면 사용 소프트웨어로 뭐 오라클 써주시고 오라클 뭐 써주시면 되고 오라클 10G나 뭐 11G나 이런 것들.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하둡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좀 이제 같이 들어가 주시면 조금 더 좀 실무적 느낌이 나는 그런 답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2번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 그리고 공개형과 허가형 비교를 이제 설명해 달라는데요. 처음에 일단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보안성이 높죠. 서로 간에 전부 다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용 감소, 뭐 거래 속도의 향상, 가시성 극대화, 이제 투명한 분산 원장이 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얘는 이제 뭐 적당히 맞으시면 되고,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들은 이제 요새 다 챙겨요. 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도 이제는. 그래서 P2P, 뭐 해시, 마이닝, 스마트 계약, 사실은 요 이제 핵심 기술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비슷하게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더 디테일하면 포인트를 어디서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나와주냐 답안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격을 하냐 못하냐가 좀 갈릴 수도 있어요. 물론 글씨가 예쁘면 이제 전부 다 그냥 좋게 점수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형과 허가형 블록체인의 이제 비교 설명. 요거는 이제 공개형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기반으로 해서 쭉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비교표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밑에 3번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림적으로도 이제 공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개념적으로 그려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나머지 충실하게만 쓰면 15점이고 2달러가 나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서 조금 더 누가 디테일하고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교시 3번 DNS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이제 전통적인 거죠. 그래서 DNS 자체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한번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매핑해주는 서비스고 여기다 동작 방식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플로우가 나와주면 이거는 16점은 이상이 보장이 되죠. 이걸 정확하게 써주시면. 이런 기술적인 거는 기술은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 기술사 시험에서 기술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쓰면은 3달러까지만 정확하게 써도 16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딱 챙겨야 돼요. 전통적 토픽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애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역 DNS까지도 만약에 들어갔다. 4달러기나 뭐 이런데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17점이 나오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요건 플로우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루트로 가서 먼저 루트 갔다가 루트에서는 그 다음 .com에 대한 이제 관리 서버 IP를 알려주고 그럼 또 .com 들어가면은 여기 또 그 앞 단위까지의 또 그 서버 IP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는 형태로 동작 방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G 이동통신인데요. 제가 이거 처음에 멀리서 봐가지고 5G로 봐가지고, 예, 6G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좀 가능성 타진하면서 연구한 단계라서 핵심 기술들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챙겨야 되는 건 뭐냐, 스펙이에요. 우리 5G도 그렇고 사실은 이 스펙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5G의 이제 스펙이 처음에 딱 정해졌을 때는 서버실에서 제공하는 속도를 무선으로도 제공하자라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거든요. 6G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면서 성능도 올라가면서 이거 1테라 bps까지의 밴드윗을 내보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체감 전송 속도를 좀 더 높이자는 거죠. 그래서 무선간 1ms 이하 레이턴시의 차세대 이동 통신이다. 이 스펙은 외워주세요. 6G. 정보 관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컴싱도 요 관련된 게 또 이제 딥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것도 5G의 그 세 개, ENBB나 뭐 이런 것들처럼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초성능 광통신 인프라, 종단 간 초정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능형 6G 모바일 코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가 밑에 기술들을 써놨어요. 이거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올린 거였는데, 뭐 좀 정리해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초성능 광통신 인프라에서는 광대역, 뭐, 패킷 처리, 가변속도, 광트랜시버, 이런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좀 나와주면서, 개별적으로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주면 이건 고득점이 무조건 나오겠죠. 핵심은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이제 밑에 보시면 지능형 6G 모바일 코어 기술이 있어요. 즉, 자동화나 모바일 코어나 이런 게 AI 연동해가지고, 이 지능형으로 이제 연계성이나 이런 관리를 최대한 뽑아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능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관리하는 포인트에도 AI가 들어간다. 예, 지능화가 들어간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용성도 이제 측정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의 이제 이 검증 및 평가 과정이에요. 요거는 꼭 챙겨두세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챙겨놨었어요. 요 평가 기법은. 예. 그래서 먼저 이 K-fold cross validation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 K가 변수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만약에 K를 5로 줬다. 그러면 K-fold가 5fold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림 보시면 요거 지금 이걸 5분의 1로 데이터를 딱 나눠가지고 요 5분의 1은 검증 셋, 나머지 4개 5분의 4로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그럼 이 검증 셋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아까 검증 셋이 아니었던 놈을 또 검증 셋으로 만들고 나머지 아까 검증에 포함됐던 놈을 트레이닝에 포함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또 이제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총 K-폴드가 5개다라면은 5번의 검증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밸리데이션 셋이 중복되지 않게 나눠가지고 예, 나머지 요소는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교차 검증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의 평가 방법 제가 다 나열을 했어요. 요 정도 챙겨야 돼요. 제가 면접 이번에 봤을 때 리그레션 모델의 평가 기법을 물어봐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ROC 커브나 프레시션을 얘기했다가 엄청 크게 혼났어요. 그게 리그레션 모르네요. 막 이렇게 혼났거든요. 혹시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레션 모델은 이제 우리가 숫자를 예측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R-스퀘어라고 그래가지고 y는 x 플러스 b를 우리가 직선을 긋잖아요. 거기서 x와 y 간의 상관성을 측정하는 게 R-스퀘어 모델이에요. 이거도 언제든지 리그레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AI에 이제 이 놀이터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예. 클래시피케이션의 분류점 여기서는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나 ROC 커브, PR 커브, 프레션 리콜 커브 등의 요소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공부하고 있는 프레션 리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다음 밸리데이션 관점, 여기 지금 K-폴드나 이런 것들 관점에서는 K-폴드나 홀드아웃이나 리브 원아웃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마지막 거 LOCB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얘는 빼가지고 밸리데이션 쓰고 나머지 트레이닝을 하고 모든 데이터를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보통 K-폴드를 많이 써요. 너무 검증 횟수가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좀 성능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평가 방법을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3교시 6번. 이게 꼭 교시마다 이번에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많았어요. 우리가 3교시 6에 나는 이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에 대해서는 수식적으로가 아니면 어떻게든 들어가 보겠는데 수식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들어가기 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중치 최적회의 좌측 또는 우측 어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이 최적회를 향해 경사하강법이 진행하는 이유를 수식적으로 쓰는 건데 수식을 이제 위키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식을 하나를 챙겨놓고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어디에서 시작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목표 지점과의 갭 분석을 통해서 즉 비용함수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중치를 수정을 해서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작을 어디서 하든 간에 결국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뭐 북한에서 시작하든 뭐 대전에서 시작하든 목표는 서울이다 라는 관점으로 서울이 찍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점 가지고 가중치를 갱신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가는 포인트를 수식을 통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항목과 배치 경사항목 그리고 미니 배치 요게 이제 같이 쓰이는 것들 중에 이제 서로 간에 같은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배치 경사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하나의 배치로 묶어서 학습시키는 경사관법이에요. 업데이트 횟수 관점으로 봤을 때 1에포크 이게 뭐냐면 1에포크가
이게 실제 우리가 이 딥러닝을 돌리면은 포워드로 이렇게 한번 쫙 돌리고 나서 그다음에 목표치랑 이제 비교해서 다시 이제 역전파로 쫙 하잖아요. 그거까지가 그 한 사이클이 에포크라고 그래요. 원 에포크. 그래서 그때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게 배치 경사고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전체 데이터 중 하나의 데이터, 즉 랜덤, 이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1회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배치 방식보다도 횟수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메모리는 샘플링을 통해서 하니까 메모리 활용량이 좀 적다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 배치 확률 경사하강법은 SGD, 이 앞에 있는 거 확률적 경사하강법, 스토캐스틱이니까요. 그 다음에 BGD, 배치니까요. BGD의 절충안인데요. 전체 데이터를 배치 크기로 나눠가지고 이제 배치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기법이고요. 업데이트 횟수는 배치 사이즈에 따라 다양하고 이제 로컬 미니멈이 어느 정도 회피가 된다. 즉 이제 특정 데이터 이제 쏠려서 이제 가는 이제 최소화되는 지점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게 나와주면 만약에 내가 챙겼다고 한다면 고득점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4교시입니다. 자, 4교시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만 봤을 때는 저도 이제 문제 풀이를 하다가 4교시는, 이제 좀 쉬어가는 포인트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교시가 조금 아무래도 조금 쉽게 나올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1번이 이제 약간 썰 푸는 건데, 1번이, 저는 이제 좀 애매하니까 조금 패스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은, 이거는 이제 퀵 정렬은 누구든지 챙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챙겨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UDP를 혹시 제 마스크인 거 예. 자, 일단 그래서 퀵 정렬은 요건 이제 그대로만 이제 팩트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실 수 있으면 무조건 고득점 나온 거죠. 요거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저 같은 경우 마지막에 풀 것 같아요. 쓰면 고득점인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푸느라. 그 다음에 UDP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거 UDP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UDP에서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보안의 주요한 세 가지 목적 및 각각의 목적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방법. 요것도 기무가 가지고 어떻게 막 쓰면 될 것 같아요. 5번도 응용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적용할 테스트 기법 결정하는데 고려해서 단위 테스트 종료하는 기준. 요거는 전통적인 거예요. 이 완목 디커리스라고 저는 이제 도움을 외웠는데, 테스트 크리테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 썰이고. 6번도, 충분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교시가 약간 쉬어가는 포인트였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문제들이.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교시 1단락 보시면, 이 종료 단계 감리 시, 이제, 감리원이 직접 테스트한 게 어렵대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를 설명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썰을 푼다 치면 우리가 쌤만 모르는 걸 제3자 관점으로 이제 봐서 이제 직접 테스트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제품을 알아야 되니까 일정이 늘어나겠죠. 감리하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제3자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좀 이게 그런 어려운 사례들을 좀 써줘야 돼요. 검토 및 확인에 대한 이제 이 확인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테스트 케이스에서의 설계 단계에서의 명확화. 테스트 케이스의 명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테스트 자동화 케이스를 통해서 종료 단계의 검토를 요구를 하고,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썰을 푸는 거죠. 제3자 검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별도의 테스트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샘플링 시나리오를 통해서 과비행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이게 이제 저만의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났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라는 것이고, 가능하면 저는 이 문제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이 워낙 좀 이제 이 좋은 문제들이 좀 많아서 들어가기에. 그래서 쓴다고 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4교시의 성패가 달린 거죠.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잘 써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기본 이 지식에 대해서 좀 깊게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고득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선택이랑 삽입 킥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돼요. 선택은 정렬이 안 된 숫자들 중 최소값을 선택해가지고 배열의 첫 번째 요소와 교환하는 전형 기법이고, 삽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키는 정렬된 것으로 보고 두 번째부터 순서에 맞는 위치에 삽입시켜서 정렬한 거고, 퀵은 핵심이 피봇이요. 피봇. 이 피봇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에 위치시켜서 분할과 정보에 기반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퀵을 이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퀵 정렬 알고리즘을 통한 오름차순 정렬 시 피벗이 50일 때 수행되는 분할 과정의 단계적인 설명이다. 라고 해서 요 스텝을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과정, 정리된 과정을 다 보여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답안이.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보여주시고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엔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게 보기도 쉽고 쓰기도 쉬워요. 그런 관점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킥은 먼저 50을 피벗이라 했으니까 50 딱 두고 이제 왼쪽 포인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피벗보다 큰 놈이 있으면 멈추죠. 오른쪽은 왼쪽으로 쫙 가면서 피벗보다 작은 놈이 있으면 멈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밑에 스텝 2가 딱 멈춘 거예요, 서로가. 스텝 3 보시면 이걸 이제 교환을 이미 다 했고 쭉쭉 내려오다가 서로 스텝 4에서 마주친 거예요. L과 R 포인터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피벗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전될 경우 피벗의 R 인덱스를 피벗 위치와 이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피벗과 40이 교체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결국 피벗을 기반으로 해서 왼쪽엔 장값, 오른쪽엔 큰 값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라고 점점점 해주시면 된 거예요. 반복된 걸 다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적어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 17점, 18점 뭐 이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UDP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명하는데요. UDP에 일단 개념 한번 쫙 풀어주신 거죠. 비연결성의 신뢰성이 없고 대신 간단하고 빠른 전송계층의 프로토콜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UDP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2달러부터 3달러까지 쫙 깊이 있게 풀어주시면 이건 16점 이상 나오는 거죠. 3달러까지만 쓰고도. UDP가 제공하는 게 뭐냐?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에요. 즉 소켓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통신. 이걸 개념적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요 말을 가지고. 비연결형 서비스, 연결 종류가 없는 비연결형 서비스, SNMP나 뭐 이런 것들처럼 보내기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지는 않는 거예요. SNMP, 그쵸? 예. 그래서 데이터그램과 단문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도 헤더인데, 손상되면 안 되는 IP 패킷 헤더의 일부분, 이게 슈도 헤더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있지, 최소한의 헤더를 이제, 헤더 크기를 좀 줄인 거죠. 그 다음, 오류 탐지 제공. 이 체크썸만 이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UDP가 아예 이제 오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류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나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오류에 대해서 탐지까지는 해요. 체크성 가지고. 그러니까 백워드 에러 컨트롤은 하지 않지만, 탐지까지는 한다, 오류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좀 챙겨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만 써주셨어도 이거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 보안의 주요한 세 가지 목적 및 각각의 목적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방법에 대해 설명한 건데요. 말을 이렇게 써서 사실 기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무게성. 내가 작성한 게 파기되지 않도록 한 거죠. 변경되거나. 가용성.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용성이죠. 그런 관점으로 쫙 개념 풀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험 요소 여기 밑에 그림처럼 뭐 개별적으로 기밀성은 도청이나 사회공학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고요. 뭐 무게성은 트루몽과 바이러스. 가용성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지금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요소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써주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 방법만 쓰면 안 되겠죠? 우리 보안 문제는 항상 핵심이 있어요. 공격 방법, 위협 방법이 나오면 반드시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써주셔야 돼요. 그거까지 딱 대칭적 구조로 가시면 3달러까지만 써도 일단 15점이 나오겠죠. 그럼 4달러에는 조금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쫙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제 거기서 추가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이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응용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적용할 테스트 기법을 결정하는 고려할 사항과 단위 테스트를 종료하는 기준. 그러니까 경우적 앞에 저 사항, 고려할 사항은 나의 인사이트 물어보는 거고요. 뒤에 단위 테스트는 네가 얼만큼 이제 외우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걸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전통적인 거예요. 우리 그 지덤이나 아니면 서브노트에 아이리포에 있는 요소들에 나오는 거예요. 종료하는 기준은. 테스트 크리테리아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완전성, 목적, 기준, 커버리지, 리스크, 스케줄 등의 완목, 기커리스라고 저는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나와주길 기대했을 거예요. 시청자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저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으면 산출물이 충분한지, 그래야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산출물이 충분할 경우는 거의 명세 기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납기 일정이 좀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있는지, 없을 경우는 우리가 경험 기반으로 탐색적으로 빠르게 가야겠죠.
테스트 커버리지 측면에서 우리가 코드 수준까지 가져갈지를 목적에 가져갈 경우는 구조 기반 테스팅을 고려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관점을 나눠놓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테스트 기법들을 꽂아 넣는 형태로 저 같으면 서술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CT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게 딱 문제를 보니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일단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또 쉴 틈을 주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번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 기술의 개념 및 요소 기술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국어를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으로 가버리면은 안 되겠죠. 물어본 게 기반 기술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 기술은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나 스토리지나 클라우드 운영, 계정 관리 등의 이런 기반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이죠. 예. 그런 관점으로 쓰면 됐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소 기술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사실상 가상화 요소에다 플러스로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기 위한 계정이나 운영에 대한 요소가 같이 섞이면 되겠죠. 그런 요소들로 요소 기술을 쫙 써주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있어 보이게 개별 요소들, 하이퍼바이저, 분산 스토리지 이런 거를 그림으로, 표화 그림으로 쫙쫙 나왔으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나오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마지막 생태계는 사실은 정확하게 답은 없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키워드를 IaaS, PaaS, SaaS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하나의 어떤 생태계니까요. 요소들이 쫙 나랩이 되는 요소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컨슈머, 어디트, 브로커, 클라우드 서비스 레이어, 배치 모델 이런 것들, 서비스 모델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생태계처럼 쫙 펼쳐지면 거기서 이제 2단락에서 먼저 요소 기술로 점수를 좋게 받고 3단락 여기까지 나와주면은 예, 최소 16점 이상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나면 2교 시험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불합격, 합격이 사실 시험부가 나거든요. 1교 시험은 저도 64.3을 맞아봤는데 그때 59점 떨어졌어요. 2교 시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교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물어본 거를 다 쓰면서도 그 안에서 한 포인트를 좀 차별화해 줄까. 차별화해 준다는 건 물어보지 않은 걸 쓰라는 게 아니고 물어본 거 안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깊이 있게 써주는 느낌을 줘야 돼요. 느낌.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지를 고민해보면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표에 그림 넣기가 있을 테고 아니면 인트로를 통해서 조금 더 어떤 구체화해주는 게 있을 테고 아니면 그림이 준비된 그림이 나온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화를 통해서 저같이 59점으로 이제 저번에 이제 고생을 했던 그런 거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테고 또 아직 점수가 올라오지 않으신 분도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나가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기출 풀이는 이제 끝났는데요. 예, 채팅창을 통해서 몇 개의 이제 질문을 받아보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컴퓨팅 했던 거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이 있으실지 질문을 한 30초 정도 30초 정도에 없으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딱히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상으로 이제 기출 풀이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출 풀이를 보는 관점에서 이 수험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차 체크라는 부분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기출에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다뤄야 돼요. 정보관리를 특히 보시는 분은 이번에 컴시험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요. 내가 물론 못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컴시험 하시는 분은 또 정보관리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면밀하게 뜯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차로 지금 보시면 지금 문제 보셔도 교차로 출제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만 가지고 다 예측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출이나 교차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걸 대응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좀 8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기출풀이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제 기출 풀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